소중한 사연을 나누는 세상만사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용기가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41살 여자이고요. 지역 신문사에서 편집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지만 동시에 가장 통쾌했던 경험입니다. 어쩌면 여러분께는 믿기 힘든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제가 직접 겪은 일이고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일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제 전 남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교도소에서 징역형을 살고 있죠. 그것도 수백억 원대의 사기 범죄로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 사람은 사장님 소리를 들으며 외제차를 몰고 다니던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저와 제 친정 덕분에요. 하지만 돈이 생기자마자 그 사람과 그 집안은 저를 버렸죠. 그리고 그때부터 그들의 파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제가 28살이던 해,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이 지역에서 나름 괜찮은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셨는데 직원만 100명이 넘는 꽤 규모 있는 회사였어요. 부자는 아니었지만 경제적으로 풍족한 편이었고 저는 부족함 없이 자라면서 좋은 대학을 나와 신문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때 저는 회사 선배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가 바로 제 전 남편이었죠. 편의상 그를 그냥 그 사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당시 31살로 저보다 3살 위였고 중소기업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외모는 그냥 평범했지만 성실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처음 몇 번 만났을 때만 해도 그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 같았어요. 데이트할 때도 과하지 않게 배려해주고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무엇보다 솔직해 보였거든요. 세 번째 만남에서 그 사람은 자기 집안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그 사람의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여동생 둘이서 근근히 살아간다는 거였어요. 집에는 빚이 좀 있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 본인도 대학을 나오긴 했지만 학자금 대출이 아직 남아있고 월급으로는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나면 저축할 여력이 별로 없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 고백이 오히려 마음에 들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솔직하게 자기 형편을 밝히는 게 정직해 보였거든요. 그리고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도 기특했고요. 저는 그때 이 사람이면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6개월쯤 만나다가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사람이 먼저 프로포즈를 했고 저도 좋아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 사람을 만나보시더니 강력하게 반대하셨어요. 아버지는 특히 단호하셨습니다. 집안 형편 차이가 너무 크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거였죠.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차라리 비슷한 형편의 남자를 만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사람을 정말 좋아했고 사랑이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순진했죠. 아니, 어리석었다고 해야 맞을 겁니다. 저는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몇 달을 매달렸습니다. 울기도 하고 단식 투쟁까지 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얼마나 저를 아끼는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도 저희 집에 자주 찾아와서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결국 부모님은 제 고집을 꺾을 수 없으셨는지 마지못해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결혼 준비는 저희 집에서 다 해드릴 테니 대신 그 사람 집에서는 혼수나 예단 같은 건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죠. 그리고 신혼집도 저희 부모님이 마련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어머니가 저희 집에 인사 오셨을 때 일이 기억납니다. 50대 후반쯤 되셨는데 손이 거칠고 허리도 좀 굽으신 분이었어요.
오랜 노동으로 고생하신 흔적이 역력했죠. 그분은 저희 부모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좋은 집 따님을 며느리로 맡게 되어서 꿈만 같다고, 아들이 복이 많다고, 죽을 때까지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요. 저희 부모님도 그 모습을 보시고는 마음이 좀 풀리신 것 같았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그분을 붙들고 앞으로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시라고 하셨어요. 결혼식은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모든 비용은 저희 집에서 부담했고 그 사람 쪽 하객들도 저희가 다 챙겨드렸어요. 신혼여행도 유럽으로 보름 동안 다녀왔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해했습니다. 저한테 매일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평생 잘해주겠다고 말했어요. 신혼집은 저희 부모님이 마련해주신 90제곱미터짜리 아파트였습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좋은 단지 중 하나였고 시세로 따지면 3억 원이 넘는 곳이었어요. 부모님은 그 집을 제 명의로 해주셨고 가구며 가전제품이며 살림살이까지 다 갖춰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 사람의 시어머니를 따로 불러서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100만 원씩 드리기로 하셨어요. 그 돈으로 빚도 좀 갚고 편하게 지내시라고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또 울면서 감사하다고 절을 하셨습니다. 신혼 초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했지만 집에 오면 항상 웃으면서 저를 반겨줬어요. 주말이면 저희 친정에 함께 가서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아버지 일 도와드린다고 회사에도 따라가곤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사위를 참 예뻐하셨어요. 일 열심히 하는 모습이 기특하다면서 나중에 독립하고 싶으면 도와주겠다고까지 하셨죠. 그 사람은 그때마다 황송해하면서 장인어른 은혜는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저는 처사이를 임신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기뻐하면서 저를 극진히 챙겨줬어요. 출퇴근할 때마다 제 배를 쓰다듬으면서 태교 음악도 들려주고 주말마다 산책도 함께 나갔습니다. 딸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사람은 병원에서 울먹이면서 제 손을 잡았어요. 이렇게 좋은 아내를 만나서 이렇게 예쁜 딸을 얻어서 자기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때는 정말 이 사람과 결혼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변화는 아이가 돌을 지난 무렵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 사람이 집에 와서 저한테 말했어요. 회사 선배가 사업을 같이 하자고 제안했는데 자기도 한번 해볼까 싶다는 거였죠. IT 기기 유통하는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그쪽이 잘 된다면서 선배가 이미 거래처도 확보해놨고 자기는 영업만 하면 된다고요. 저는 솔직히 걱정이 됐어요. 사업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실패하면 빚만 지는 거고요. 하지만 그 사람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평생 월급쟁이로 살아야 한다면서 한번 해보고 싶다고 간곡히 말했어요. 저는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사위가 의욕이 있다면 한번 해보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바꾸셨어요. 대신 제대로 된 사업 계획서를 가져오라고 하셨죠. 그 사람은 선배와 함께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저희 아버지께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꼼꼼히 살펴보시더니 일단 한번 해볼 만하다고 하시면서 초기 자금으로 5천만 원을 지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업할 때 필요할 테니 차도 바꿔주셨습니다. 중형 세단으로요. 저는 그때 그 사람이 정말 감격해하던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다고 반드시 성공해서 보답하겠다고 다짐했어요.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그 사람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힘들었어요. 거래처 발굴한다고 전국을 돌아다니고 밤늦게까지 일했죠.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일하느라 바빴지만 최대한 남편을 돕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업이 잘 됐어요.
그 사람이 영업을 정말 잘했던 건지 아니면 때를 잘 만난 건지 계약이 술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해에 1억 원 매출을 올렸고 이듬 해에는 5억 원, 그 다음 해에는 20억 원을 넘겼어요. 그 사람은 회사를 키워서 사무실도 넓은 곳으로 옮기고 직원도 여럿 뽑았습니다. 명함에는 대표이사라고 찍혔고 사람들은 그 사람을 사장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문제는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변화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미묘했습니다. 그 사람이 회사에서 첫 번째 큰 계약을 따냈을 때였어요. 5억 원짜리 계약이었죠. 그날 저녁 그 사람은 평소와 다르게 술에 취해서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서는 넥타이를 풀면서 제게 말했어요. 오늘 대박을 쳤다고 이제 자기도 뭔가 되는 것 같다고요. 저는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그 사람의 표정에서 묘한 걸 느꼈습니다.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오만함에 가까운 무언가였어요. 며칠 후 그 사람은 퇴근하면서 명품 넥타이를 사왔습니다. 100만 원이 넘는 거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너무 비싸지 않냐고 했더니 그 사람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이 정도는 써야 한다고요. 사장이 싸구려 넥타이 메고 다니면 거래처에서 무시한다고요. 저는 그 말이 이상했지만 사업하는 사람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구두였어요. 이번에는 200만 원짜리 수입 구두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시계였죠. 1000만 원이 넘는 명품 시계를 찾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그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는 건 좋지만 너무 돈을 많이 쓰는 것 같다고 저축도 해야 하지 않겠냐고요. 그러자 그 사람이 처음으로 저한테 짜증을 냈습니다. 당신은 왜 맨날 돈 걱정이냐면서요. 자기가 이렇게 버는데 이 정도 쓰는 게 뭐가 문제냐고요.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당신도 좀 꾸미고 다니지 왜 맨날 그렇게 수수하게 입고 다니냐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옷차림을 지적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원래 화려한 옷을 좋아하지 않았고 그 사람도 그런 제 모습을 좋아한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였어요.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은 제 옷차림에 계속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어느 날은 회사 직원 모임이 있다며 같이 가자고 했는데 제가 평소에 입던 깔끔한 원피스를 입고 나가려 하자 그 사람이 얼굴을 찌푸렸어요. 그게 뭐냐면서요. 사장 부인이 그렇게 입고 나가면 안 된다고 옷장에서 다른 거 입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뭐가 문제냐고 물었죠. 그러자 그 사람이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다른 사장 부인들은 다들 명품 입고 오는데 당신만 그렇게 수수하게 입고 가면 자기가 체면이 안 선다고요. 저는 그 말에 기분이 상했지만 일단 참았습니다. 옷을 바꿔 입기는 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모임 장소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가격대가 1인당 10만 원이 넘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저는 다른 사장 부인들을 만났는데 정말 다들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에 명품 옷, 번쩍이는 액세서리까지요. 식사 중에 그 부인들이 쇼핑 이야기를 하는데 백화점에서 수백만 원어치를 샀다느니 명품 가방을 몇 개 샀다느니 하는 이야기뿐이었어요. 저는 그 대화에 끼지 못하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 사람이 말했어요. 당신이 너무 조용히 있어서 자기가 민망했다고요. 다른 부인들처럼 명품 이야기라도 좀 하지 왜 그렇게 말이 없었냐고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저는 원래 그런 대화에 관심이 없었고 그 사람도 그걸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까지 바꾸라는 거잖아요. 저는 제가 원래 이렇다고 갑자기 바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짜증을 내면서 말했어요. 사장 부인이면 그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고 당신이 그렇게 촌스럽게 굴면 자기 사업에도 지장이 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 무렵부터 그 사람은 본격적으로 제 외모와 생활 방식에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주말에는 저를 백화점으로 끌고 가서 명품 옷을 사라고 강요했습니다. 저는 싫다고 했지만 그 사람은 듣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직접 옷을 골라서 제게 입어보라고 했습니다. 한 벌에 300만 원이 넘는 옷이었어요. 저는 도저히 그런 옷을 입을 수 없다고 했지만 그 사람은 계산대로 가서 결제해버렸습니다. 그날 백화점에서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썼어요. 옷, 가방, 구두, 액세서리까지요. 저는 그 돈이면 아이 교육비를 몇 년치는 저축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낭비하는 게 너무 아까웠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이게 낭비가 아니라 투자라고 했어요. 당신이 잘 입고 다녀야 자기 체면도 서고 사업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였죠. 저는 그 논리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태도는 점점 더 오만해졌어요. 집에서도 저를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일하고 오면 고생했다고 안아주고 함께 저녁을 준비하곤 했는데 이제는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만 봤어요. 제가 피곤하다고 하면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자기는 하루 종일 일하느라 더 피곤하다고 당신은 편한 사무실에서 앉아서 일하니까 괜찮지 않냐고요. 저는 그 말에 상처를 받았어요. 제 일도 충분히 힘든데 그걸 편한 일이라고 치부하다니요. 어느 날은 제가 아이를 재우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물 좀 갖다 달라고요. 저는 설거지 중이니까 잠깐만 기다리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짜증을 냈어요. 빨리 갖다 달라면서 자기가 목이 마른데 왜 기다리라고 하냐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물을 갖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그냥 마시고는 컵을 탁자에 내려놓았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맞나? 결혼 전에 그렇게 다정하고 배려심 깊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다음 날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데 그 사람이 식탁에 앉아서 신문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커피가 미지근하다고 다시 데워오라고요. 저는 방금 끓여서 따른 커피인데 뭐가 미지근하냐고 했더니 그 사람이 인상을 쓰면서 말했어요. 자기가 미지근하다는데 왜 말대꾸냐고요. 아침부터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그냥 다시 데워오라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준비한 음식에 항상 감사하다고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함부로 대하다니요. 그 사람의 말투도 변했어요. 예전에는 저한테 뭘 부탁할 때 공손하게 부탁했는데 이제는 명령하듯이 말했습니다. 이거 해, 저거 해, 빨리 해. 저는 그 사람의 아내인데 마치 하인처럼 느껴졌어요. 어느 주말 아침이었어요. 저는 아이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그 사람이 침대에서 일어나더니 제게 소리쳤습니다. 왜 집이 이렇게 어질러져 있냐고 정리 좀 하라고요. 저는 지금 아이를 돌보고 있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짜증을 냈어요. 아이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들다고 집 정리도 못하냐고 다른 집 와이프들은 다 잘하는데 왜 당신만 못하냐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저도 일하면서 아이 키우고 집안일까지 하느라 몸이 10개라도 모자란데 그 사람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저한테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그 사람한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도 힘들다고 당신도 좀 도와달라고요. 그러자 그 사람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자기가 돈 벌어오는데 집안일까지 해야 하냐고요. 남자가 밖에서 일하면 여자는 집안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혔어요. 저도 일하는데 왜 저만 집안일을 다 해야 하는 거죠? 그날 저는 방에 들어가서 울었습니다. 아이도 같이 데리고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그 사람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웃고 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에 대한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주말마다 친정에 가서 인사드리고 아버지 일도 도와드리곤 했는데 이제는 가기 싫어했어요. 어느 주말 제가 친정에 가자고 하자 그 사람이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맨날 가야 하냐고 자기는 쉬고 싶다고요. 저는 부모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했지만 그 사람은 듣지 않았어요. 당신 혼자 가라고 하더군요. 자기는 피곤하니까 집에서 쉬겠다고요. 저는 부모님이 섭섭해 하실 거라고 했지만 그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 혼자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갔습니다. 부모님은 사위가 왜 안 왔냐고 물으셨고 저는 일이 바빠서 못 왔다고 둘러댔어요. 사실대로 말하면 부모님이 걱정하실 것 같아서요.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자 아버지도 눈치를 채셨습니다. 어느 날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사위가 요즘 태도가 이상하지 않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아니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제 표정을 보고 다 아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더 이상 묻지 않으셨어요. 다만 힘들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부모는 항상 딸 편이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그 말에 울컥했지만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 사람이 아버지가 사주신 차를 팔아버린 날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출근하고 없는 사이에 그 사람이 중고차 매매상에 차를 팔아버리고 외제차를 사온 거였어요. 저녁에 집에 와보니 생전 처음 보는 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그 사람은 태연하게 차를 바꿨다고 말했어요. 저는 아버지가 사주신 차는 어떻게 했냐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팔았다고 간단히 대답했어요.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마음을 담아 사주신 차를 허락도 없이 팔 수 있냐고요. 그러자 그 사람이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자기 차인데 왜 허락을 받아야 하냐고 명의가 자기 이름이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장인어른이 사주신 건 고맙지만 이제 자기 형편이 나아졌으니까 그에 맞는 차를 타야 한다고요. 저 차로는 사장 체면이 안 선다고요. 거래처 사람들을 만날 때 좀 더 좋은 차를 타야 신뢰를 준다고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 차는 단순한 차가 아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사위를 아껴서 사업 잘 되라고 정성을 담아 사주신 거였는데 그걸 채면 운운하며 팔아버리다니요. 그날 저는 친정에 전화해서 아버지께 이 일을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가 있구나 하지만 일단은 좀 더 지켜보자고요. 저는 왜 화를 내지 않으시냐고 여쭤봤습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화를 낸다고 해서 달라질 사람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너만 더 힘들어질 것 같다고요. 그냥 지켜보다가 정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자고 하셨습니다. 친구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그 사람은 예전에 같이 어울리던 친구들을 만나지 않기 시작했어요. 대신 사업가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하고만 어울렸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의 대학 동기가 집에 놀러 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저는 반갑게 맞이했지만 그 사람의 태도가 예전과 달랐어요. 친구가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묻자 그 사람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회사가 잘 되어서 매출이 몇십억이라고 직원도 여럿 있고 사무실도 넓다고요. 그러면서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너는 아직도 그 회사에 다니냐고요. 친구가 그렇다고 하자 그 사람이 묘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어요. 언제까지 월급쟁이로 살 거냐고 사업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그 말투에는 친구를 무시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친구도 그걸 느낀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굳어지더니 이제 나중에 보자면서 일어났어요. 저는 친구를 배웅하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친구가 가고 나서 제가 그 사람한테 말했어요. 너무했다고 친구를 무시하는 것 같았다고요. 그러자 그 사람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무시한 게 아니라 조언한 거라고요. 친구가 계속 그렇게 살면 평생 가난하게 산다고 자기가 도와주려고 한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냐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정말 많이 변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예전에 그 겸손하고 따뜻했던 사람은 완전히 사라지고 오만하고 건방진 사람만 남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첫 번째 명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업으로 돈을 벌기 시작한 후 맞은 첫 명절이었어요. 저는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현관에서 저희를 맞아주셨는데 뭔가 달라 보였어요. 옷차림부터 화려해져 있었습니다. 명절이라 그런가 싶었지만 나중에 안 사실은 그 사람이 어머니한테 옷을 사드린 거였어요. 꽤 비싼 옷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옷을 입고 계시면서 뭔가 당당해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어요. 오랜만이라고 들어오라고요. 예전처럼 반갑게 손을 잡아주시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주방으로 데리고 가시더니 오늘 음식 준비가 많으니까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도와드린다고 했죠. 주방에 가보니 정말 음식 준비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전도 부쳐야 하고 나물도 무쳐야 하고 탕도 끓여야 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 때 시동생 댁 올케가 왔습니다. 올케도 명절이니까 당연히 주방에 와서 도와줄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가 올케한테는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올케야, 너는 그냥 거실에서 애들 좀 봐줘라. 내 큰언니가 다 할 테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어리둥절했습니다. 왜 저만 일하고 올케는 안 도와주는 거죠? 하지만 올케는 아무렇지도 않게 거실로 가더니 텔레비전을 켰어요. 저는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올케도 같이 도와주면 일이 빨리 끝나지 않겠냐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손을 휘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올케는 바빠서 시간이 없다고 큰 며느리인 내가 해야지 누가 하냐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도 일하고 아이 키우느라 바쁜데 왜 저만 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명절날 시댁에서 말대꾸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저는 혼자서 주방 일을 거의 다 했습니다. 전도 30판 넘게 부치고 나물도 5가지를 무쳤어요. 허리는 아프고 다리는 퉁퉁 부었습니다. 그 사이 올케는 거실에서 편하게 앉아 과일을 먹고 있었어요. 음식 준비가 다 끝나고 상을 차릴 때도 저만 일했습니다. 올케는 상 차리는 것도 거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그걸 보면서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지쳐서 거의 쓰러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밥을 먹을 틈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이것저것 심부름을 시키셨거든요. 물 좀 갖다 줘라, 김치가 모자라니 더 갖다 놔라, 국이 식었으니 데워와라. 저는 밥 한 숟가락 제대로 못 먹고 계속 오가며 시중을 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설거지 다 하라고 하셨습니다. 올케는 이제 가봐야 한다면서 먼저 나가버렸어요. 저는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혼자 다 했습니다. 손은 빨갛게 퉁퉁 부었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어요. 다 끝나고 거실로 나왔을 때는 저녁 6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소파에 앉아서 아버지랑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니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했다고 이제 차나 한잔 하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로 하루 종일 부려먹은 걸 끝내시는 거예요. 게다가 시어머니의 말투에는 고마움보다는 당연하다는 느낌이 더 강했어요.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그 사람한테 말했습니다. 오늘 너무 힘들었다고 저만 일하고 올케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했어요. 큰 며느리면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예전부터 그래왔다면서 왜 갑자기 불만이냐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다고 시어머니가 저를 더 배려해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건 우리가 가난했을 때 이야기고 이제는 우리가 잘 사니까 당신이 더 잘해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장인어른이 도와주신 건 고맙지만 이제 우리도 어머니한테 효도할 때가 된 거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의 논리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 친정에서 도와준 건 은혜가 아니라 의무였고 시어머니한테 잘하는 건 제 의무라는 건가요? 다음 명절은 더 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명절 일주일 전부터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이번에는 음식을 더 많이 준비해야 한다고 친척들을 많이 부를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도 열심히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걱정이 되었어요. 지난번처럼 저 혼자 다 해야 하는 건 아닐까? 명절날 시댁에 가보니 정말 친척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20명도 넘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주방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주방에는 엄청난 양의 재료가 쌓여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손님이 많으니까 음식을 많이 준비해야 한다고 내가 다 맡아서 해야 한다고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혼자 다 하나요? 올케나 다른 친척 아주머니들은 안 도와주시냐고 여쭤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인상을 쓰면서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손님이니까 쉬어야 한다고 이 집 큰 며느리인 내가 다 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너희 친정에서 우리 아들 키워준 것도 있고 너도 우리한테 잘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희 친정의 도움을 이제는 저를 부려먹을 명분으로 쓰시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고맙다고 하시더니 이제는 그걸 비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루 종일 주방에서 일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계속 일만 했어요. 손님들이 와서 음식을 먹을 때도 저는 주방에서 계속 추가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너무 힘들어서 잠깐 거실로 나가서 앉았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왜 쉬고 있냐고 주방에 할 일이 많은데 왜 여기 앉아 있냐고 하시더군요. 저는 정말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서 일했어요. 그때 제 눈에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더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았거든요. 저녁이 되어서 모든 손님이 돌아가고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주방으로 들어오셨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고생했다고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은 달랐어요. 오늘 음식이 좀 짜지 않았냐고요. 손님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서 다음부터는 간을 좀 약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하루 종일 죽도록 일했는데 고맙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고 음식이 짜다는 지적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손은 빨개지고 물집이 잡혔어요.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아프고 기운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사람은 옆에서 편하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다고 말하자 그 사람이 대답했어요. 명절에 시댁 가서 일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왜 유난이냐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시어머니의 태도는 점점 더 심해졌어요. 명절이 아닌 평소에도 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 시댁에 와서 청소를 도와달라고 빨래를 좀 해달라고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요. 어느 주말 시어머니가 전화하셔서 청소를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번 주말은 너무 피곤해서 쉬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 목소리가 차가워지면서 말씀하셨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부탁 하나 못 들어주냐고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버릇이 없다고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너희 친정에서 우리 아들 키워준 거 생각하면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분이 나빴지만 결국 시댁에 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주말에 시댁에 가니 시어머니는 집 청소를 시키셨어요. 온 집안을 다 청소하라고요. 저는 몇 시간 동안 청소를 했습니다. 창문도 닫고 마루도 닫고 화장실도 청소했어요. 청소가 끝나고 나니 시어머니가 빨래도 좀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세탁기를 돌리고 빨래를 넣는 것도 제가 다 했어요. 그리고 점심 식사 준비까지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가끔씩 제가 일하는 걸 확인하러 오셨어요. 다 끝나고 집에 갈 때쯤 시어머니가 저를 붙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말에도 와서 도와달라고요. 저는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알겠다고 대답하고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그 사람한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하신다고 저를 가정부처럼 부린다고요.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아들 며느리한테 도움 청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당신이 왜 그렇게 인색하게 구냐고요. 장인어른이 우리 도와주신 거 생각하면 어머니한테 잘하는 게 당연하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저희 친정에서 도와준 건 그 사람과 저를 위한 거였지 시어머니를 위한 게 아니었는데 왜 제가 시어머니한테 빚진 것처럼 행동해야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평일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퇴근하면 아이 돌보고 집안일하고 주말에는 시댁에 가서 일하고 제 시간이라고는 전혀 없었어요. 어느 날 저는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요즘 제가 너무 피곤해서 주말에 시댁에 자주 가기가 힘들다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하냐고 효도는 피곤하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우리 아들이 너 같은 며느리 만나서 불쌍하다고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시어머니한테 잘하는데 너만 유독 인색하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혔지만 결국 다시 시댁에 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시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저를 무시한 사건이었어요. 어느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시댁에 친척들이 많이 모였고 저는 역시나 주방에서 혼자 일하고 있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친척 아주머니들을 데리고 주방에 들어오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가리키면서 친척들한테 말씀하셨어요. 우리 큰며느리는 친정이 좀 잘 산다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사업 시작할 수 있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친정 이야기를 하시니까 고마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다음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는 우리한테 잘해야 한다고요. 친정에서 우리 아들 키워준 거 생각하면 평생 은혜를 갚아도 모자란다고요. 그래서 명절 때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라고요. 친척 아주머니들이 맞장구를 치면서 말했어요. 그렇죠. 며느리가 당연히 그래야죠. 친정에서 도와준 거면 평생 보답해야죠. 저는 그 말들을 듣고 정말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저희 친정에서 도와준 건 저와 그 사람을 위한 거였는데 이제는 제가 시댁에 빚진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한마디 더 하셨어요. 사실 우리 아들이 이 며느리 아니었어도 더 좋은 집안 딸을 만날 수 있었을 거라고요. 우리 아들이 잘생기고 능력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붙잡아서 결혼한 거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저를 복덩이 며느리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제가 그 사람을 붙잡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주방에서 나와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울었어요.
너무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시어머니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저를 보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왜 일도 안 하고 화장실에 숨어 있냐고요. 손님들이 기다리는데 빨리 음식 준비하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명절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저는 그 사람한테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저를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얼마나 모욕적이었는지요. 그런데 그 사람의 반응은 저를 더욱 실망시켰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신 게 틀린 말은 아니라고요. 실제로 친정에서 도와준 덕분에 자기가 사업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한마디 더 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어머니는 그냥 사실을 말씀하신 건데 왜 그렇게 기분 나빠하냐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절망했습니다. 이 사람이 제 편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어요. 제가 아무리 힘들어해도 아무리 억울해해도 이 사람은 시어머니 편만 들 거라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 결혼 생활을 계속해야 하나, 이렇게 살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계속 고민했어요. 그리고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일어난 일이 결정타였습니다. 저는 둘째를 가졌다는 사실을 그 사람한테 말했어요. 기뻐할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또 낳으면 당신이 더 바빠질 텐데 그냥 회사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고요. 저는 아이 둘 키우면서도 일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 사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장 부인이 일하러 다니는 꼴이 보기 안 좋다면서 이제 그만 관두라고 강요했어요.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제 일은 제 정체성이고 포기할 수 없다고요. 그러자 그 사람은 냉소적으로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그렇게 집착하냐고요. 자기가 한 달에 버는 돈이 당신 1년치 월급보다 많은데 굳이 그 푼돈 벌려고 애버려 두고 일하러 다니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한마디 더 했습니다. 당신처럼 평범한 기자 생활이나 하는 사람이 사장 아내로서 격이 안 맞는다고요. 조용히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애나 키우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상처를 받았습니다. 제 일을 푼돈 버는 일로 치부하고 제 직업을 격이 안 맞는다고 말하다니요. 저는 돈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그 사람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심하게 다퉜습니다. 제가 울면서 당신이 왜 이렇게 변했냐고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다고 하자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전에는 내가 돈이 없어서 참았던 거라고요. 이제는 내가 돈도 벌고 지위도 생겼으니 당신도 그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진심으로 저를 사랑했던 적이 없었던 건 아닐까? 아니면 돈이 사람을 완전히 바꿔버린 걸까? 저는 친정에 가서 부모님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아버지는 얼굴이 굳어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걱정했던 일이 벌어졌다고, 돈이 생기면 사람이 변한다고 당장 데리고 와서 한마디 하시겠다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말렸어요. 아직 대화로 풀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도 그 사람이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일시적으로 정신이 나간 거고 곧 정신을 차릴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그 사람은 집에 점점 늦게 들어왔어요. 술 냄새를 풍기며 밤 11시, 12시에 들어오기 일쑤였죠. 제가 어디 갔다 오냐고 물으면 사업 관계자들이랑 술 마셨다고 대충 대답하고 샤워하러 가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그 사람이 평소보다 더 늦게 들어왔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어요. 저는 잠을 못 이루고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그 사람이 들어오면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제가 거실에 있는 줄 모르고 복도에서 계속 통화를 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가 심상치 않아서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들었습니다. 제 인생을 뒤바꾼 그 대화를요. 형님, 이번에 모집한 애들 교육은 끝났죠? 그래요. 피해자들한테는 정부 지원 사업이라고 속이면 돼요. 아니면 저금리로 대출 갈아탄다고 하면 다들 믿어요. 늙은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현금만 받아내면 됩니다. 나중에 문제 생겨도 어차피 통장 빌려준 사람들 책임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으로 속인다고요. 통장 빌려준 사람들 책임이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죠? 그 사람은 계속 통화했어요. 네, 맞아요. 늙은이들이 제일 쉬워요. 몇십만 원만 쥐어주면 고맙다고 통장 내주거든요. 신분증 복사본까지 다 줘요. 그럼 우리는 그걸로 인출하고 나중에 경찰이 조사해도 우리는 몰라요. 그 늙은이들이 알아서 책임지는 거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사업이 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걸요. 보이스피싱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어요. 늙은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뜯어내는 범죄 조직. 그 사람이 그런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통화를 마치고 들어오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친정에 가서 아버지께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하자고요. 하지만 저는 망설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제 남편이고 아이들 아버지인데 제가 신고하는 게 맞을까요?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범죄자는 처벌받아야 한다고, 그리고 그런 사람과는 당장 떨어져야 한다고요. 어머니도 같은 의견이셨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그 사람이 또 늦게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일부러 늦게까지 깨어 있다가 그 사람의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잠든 사이에 조심스럽게 지문 인식을 해서 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안에서 끔찍한 대화 내용들을 발견했습니다. 단체 채팅방이 여러 개 있었는데 거기서 나누는 대화들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누가 얼마를 뜯어냈다. 이번에는 어떤 방법을 쓴다. 경찰이 조사하러 오면 어떻게 빠져나간다. 이런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 명단도 있었어요. 대부분 60대 이상의 노인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뒀습니다. 증거로 남겨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사람을 마주 앉혀놓고 물었습니다. 당신이 하는 사업이 정확히 뭔지 설명해 달라고요. 그 사람은 뭘 그런 걸 묻냐면서 귀찮아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제가 어제 핸드폰을 봤다고 당신이 하는 일이 범죄라는 걸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잠시 당황하는 것 같더니 곧 태도를 바꿨어요. 화를 내면서 남의 핸드폰을 왜 맘대로 보냐고, 그게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은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죄가 아니라 사업이라고요. 세상이 원래 그런 거래. 남 돈 뜯어먹지 않고 어떻게 부자가 되냐고요. 착하게 살아서는 평생 가난하게 산다고요. 당신네 친정도 깨끗하게만 돈 번 줄 아냐면서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 사람이 양심이 이렇게까지 썩었나 싶었죠. 저는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냉소적으로 웃으면서 말했어요. 신고하고 싶으면 해보라고요. 어차피 증거가 없고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요. 그리고 만약 신고하면 당신도 같이 망한다고, 부부는 연대 책임이라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그날 집을 나와 친정으로 갔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요. 부모님은 제 상태를 보시고 깜짝 놀라셨고 저는 모든 이야기를 다 털어놨어요. 아버지는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을 준비하자고 하셨어요. 동시에 그 사람의 범죄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신고는 조금 미뤄졌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일단 이혼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하셨거든요. 제가 법적으로 연루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죠. 저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혼 의사를 통보했고 재산 분할을 요구했어요. 저희 친정에서 지원한 모든 금액, 그리고 결혼 생활 중 제가 기여한 부분을 정확히 계산해서 청구했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에는 이혼을 거부했어요. 그러더니 태도를 바꿔서 이혼은 하되 재산 분할은 최소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어차피 자기가 번 돈인데 당신이 왜 가져가냐면서요. 하지만 변호사 선생님이 준비를 철저히 하셨어요. 저희 친정에서 지원한 모든 내역을 문서화하고 그게 그 사람의 사업 성공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입증했습니다. 초기 자금 5천만 원, 생활비 지원, 차량 구매 비용, 그리고 제 명의로 된 아파트까지 모두 계산에 넣었어요. 그 사람은 변호사를 통해 협상을 시도했지만 저는 단 한 푼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많이 요구했어요. 위자료도 청구했거든요. 그 사람의 부정행위와 가정유기를 이유로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시어머니가 저한테 연락을 해왔습니다. 만나자고 하더군요. 저는 거절했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전화를 했어요. 결국 저는 한번 만나주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시어머니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초췌하고 늙어 보였습니다. 그분은 제 손을 잡으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제발 아들을 용서해달라고, 이혼하지 말아달라고 빌었습니다. 아들이 잘못했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자기가 며느리한테 잘못했다고 인정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니는 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시냐고요.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이 집안 사람들은 모두 공범이구나. 저는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예전에 저희 친정이 도와드렸을 때 그렇게 감사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은혜를 다 잊으셨나요? 아들이 범죄를 저지르는데도 감싸기만 하시나요? 시어머니는 울면서 변명했어요. 자기도 아들한테 그만하라고 했지만 듣지 않았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요.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 돈으로 편하게 살면서 무슨 말을 했겠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혼은 철회하지 않을 거고 제가 요구한 재산 분할도 한 푼도 줄일 생각이 없다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사람의 범죄 행위도 고발할 거라고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런 동정심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미 제 마음은 완전히 돌아선 상태였습니다. 이혼 소송은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동안 그 사람 측에서 여러 가지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저는 한 번도 양보하지 않았어요. 결국 법원은 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산 분할 비율은 제가 유리하게 결정되었고 위자료도 받아냈어요. 아파트는 당연히 제 명의였고 추가로 상당한 금액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저희 친정에서 지원한 금액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였죠. 그 사람은 분해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합의했습니다. 길게 끌면 더 불리해질 거라는 변호사의 조언 때문이었죠. 이혼은 그렇게 정리되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후 저는 한동안 아이들과 함께 조용히 지냈습니다. 친정에서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상처를 치유했어요. 아이들도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혼이 정리된 지 8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뉴스를 보다가 제 눈을 의심했어요.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나왔거든요.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지만 저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 전 남편이었어요. 뉴스 제목은 이랬습니다.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수백억 원대 피해 발생. 리포터는 설명했습니다. 이 조직은 3년 넘게 활동하면서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금이나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현금을 편취했다고요. 피해자만 1,000명이 넘고 피해액은 수백억 원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화면에는 피해자들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한 할머니는 울면서 평생 모은 돈 5천만 원을 다 잃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할아버지는 자식들한테 물려줄 돈이 없어졌다면서 죽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몸이 떨렸습니다. 제 전 남편이 이렇게 끔찍한 일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아니, 사실 믿기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충격적이었습니다. 뉴스는 계속되었습니다. 조직의 수괴와 핵심 인물 15명이 구속되었고 그들의 재산은 전부 몰수될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수사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처벌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때 제 남편이었고 제 아이들의 아버지였던 사람이 이렇게 되었다는 게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그 씁쓸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피해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죄 없는 노인들의 피땀 어린 돈을 빼앗아간 건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그분은 울면서 제게 빌었습니다. 아들이 구속되었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들이랑 합의해야 형량을 줄일 수 있다고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도 필요하다면서 얼마든지 나중에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이혼할 때는 저를 그렇게 무시하고 업신여기더니 이제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요. 명절 때마다 저를 하녀처럼 부리고 친척들 앞에서 저를 모욕하시더니 이제는 도움을 청하시는 거예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도와드릴 수 없다고요.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예전에 제가 힘들 때 저를 도와주셨나요? 오히려 아들과 함께 저를 짓밟으셨잖아요. 그때 어머니는 제 고통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으셨어요. 아들이 돈 버니까 저를 하인처럼 부렸고 저희 친정이 해준 은혜는 다 잊으셨죠.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하시면 제가 도와드려야 하나요? 아들이 저지른 범죄는 아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 죄 없는 노인들한테서 빼앗은 돈으로 편하게 사셨잖아요.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더 울면서 빌었지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받지 않았어요. 그 후로 시어머니는 몇 번 더 전화를 했지만 저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왔지만 읽지 않았어요. 저는 그 집안과 완전히 인연을 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했고 피해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제 전 남편은 특수사기와 조직범죄 혐의로 기소되었고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뉴스에서 그 소식을 접했을 때 저는 이상하게도 후련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그 사람과의 모든 인연이 완전히 정리되었구나. 그 사람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배상되었습니다. 물론 전체 피해액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지만요. 그래도 조금이나마 보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다행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예전의 가난한 삶으로 돌아갔다고 들었어요. 아니, 예전보다 더 힘들어졌을 겁니다. 아들은 감옥에 있고 의지할 곳도 없으니까요. 그 화려했던 옷도 다 팔고 좁은 월세방에서 혼자 사신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도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어요. 돈 때문에 양심을 버렸고 은혜를 베푼 사람들을 배신했으니까요.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저는 다시 신문사에 복직했고 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편집 기자로서 승진도 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아요. 제 삶이 다시 제자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가끔 아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큰아이는 아빠가 왜 감옥에 갔는지 궁금해해요. 저는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설명해 줍니다. 아빠가 나쁜 일을 해서 벌을 받고 있다고요. 아이들이 아빠를 보고 싶어 하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아이들은 지금 생활에 만족하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라고 있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돈이 생겨도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면, 저희 친정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건 의미 없는 가정입니다. 그 사람은 변했고 범죄를 저질렀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걸 배웠습니다. 돈이 사람을 얼마나 쉽게 변하게 만드는지,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은혜를 잊는 사람은 결국 파멸한다는 교훈도 얻었습니다. 제 전 남편과 그 가족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자유도 모두 잃었어요. 그들이 욕심 때문에 얻으려 했던 것들이 결국 그들을 파멸로 이끈 거죠. 반면 저는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결국 더 강해졌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제 일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저를 끝까지 지켜준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돈은 중요하지만 돈 때문에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 생겼다고 해서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배신해서는 안 돼요. 그런 행동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끕니다. 둘째, 은혜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었다면 그 은혜를 평생 기억해야 해요. 형편이 나아졌다고 해서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그 사람은 인간성을 잃은 겁니다. 셋째, 부정한 방법으로 번 돈은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제 전 남편처럼 남의 고통으로 돈을 벌면 그 돈은 결국 독이 되어 자신을 해칩니다. 정직하게 일해서 번 돈만이 진짜 자신의 것입니다. 넷째, 가족은 소중하지만 잘못된 가족을 감싸는 것은 공범이 되는 겁니다. 제 시어머니처럼 아들의 범죄를 알면서도 눈 감아주면 그것도 죄입니다. 가족이라도 잘못된 일에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해요. 다섯째, 결혼 생활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참지 마세요. 저는 처음에 참았다가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대응하고 필요하면 법적 조치도 주저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여성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남편의 지위나 재산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의 일과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제 일을 지켰고 그게 결국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교훈으로 남았고 앞으로는 더 현명하게 살아갈 겁니다. 아이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생각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고 성공보다 중요한 건 양심이며 부보다 중요한 건 인간성이라는 걸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걸요. 제 전 남편은 아직도 감옥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몇 년은 더 있어야 해요. 그 시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길 바랍니다. 비록 저와는 다시는 인연이 없겠지만 아이들의 아버지인 만큼 올바른 사람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은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어요. 연락도 끊겼고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힘들게 지내실 거라는 건 짐작이 갑니다. 그래도 제가 도울 생각은 없어요.
그분도 스스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 후련함을 느낍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니 짐을 덜어낸 것 같아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저도 결혼할 때는 행복한 가정을 꿈꿨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싸웠고 결국 제 삶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상황에 처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정의는 반드시 이기고 악은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지고 옳은 사람이 승리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탐욕에 눈먼 사람들에게는 경고가,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싸워야 할 사람들에게는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그때를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더 일찍 대응했다면 어땠을까? 만약 처음부터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면 덜 힘들었을까?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제 일도 잘 되고 부모님도 건강하시고요. 돈이 많은 건 아니지만 마음이 편안합니다. 거짓과 범죄로 얼룩진 돈보다 정직하게 일해서 번 돈으로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가끔 길을 가다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봅니다.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는 여성들, 시댁 때문에 괴로워하는 며느리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참고 있는 사람들. 그럴 때마다 저는 용기를 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참는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악화될 뿐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그게 가족이든 누구든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게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인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혼자 지내는 게 편하지만 언젠가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다시 사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더 현명하게 판단할 겁니다. 돈이 있는지 없는지보다는 그 사람의 인간성을 볼 겁니다. 겸손한지, 감사할 줄 아는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지. 그런 것들이 진짜 중요한 거더라고요. 아이들도 그렇게 키우고 싶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가르치고 싶어요. 성공보다는 정직이 더 가치 있다는 걸, 욕심보다는 만족이 더 행복하다는 걸 알려주고 싶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제가 겪은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하면서도 가장 통쾌했던 이야기입니다. 끔찍했던 이유는 제가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기 때문이고 그 사람이 범죄자였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그렇게 모욕당하고 하녀처럼 부려지면서도 참아야 했던 그 시간들이 정말 끔찍했습니다. 통쾌했던 이유는 결국 정의가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제 전 남편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저희 친정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던 시어머니는 다시 가난한 삶으로 돌아갔죠. 그들이 저를 배신했을 때, 저희 친정의 은혜를 잊었을 때 이미 그들의 파멸은 예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탐욕이 그들을 무너뜨렸고 범죄가 그들을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모든 일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힘들었지만 이겨냈고 아팠지만 치유되었으며 배신당했지만 더 강해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탐욕은 잠시 달콤할지 몰라도 결국 그 칼날은 자신을 향합니다. 은혜를 잊고 양심을 버린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이고 제가 직접 목격한 진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정의는 늦을지언정 반드시 찾아옵니다. 저처럼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지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있다면 용기를 내서 맞서세요.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권리를 지키고 당신의 존엄을 지키세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나를 맞출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나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사람과는 함께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진심으로요. 과거의 상처는 이제 흉터가 되었고 그 흉터는 제가 살아온 증거이자 제가 강해진 증거입니다. 여러분도 힘내세요.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신다면 그것도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도 저처럼 더 강하고 더 현명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탐욕은 파멸을 부르고 은혜를 잊으면 응보를 받으며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